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 주말로 가는 11월 30.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1월의 마지막. 벌써 1월이 마지막이라고요? 시작한 지가 언젠데, 2011년. 시간을 빨리 되돌릴 수 없는 거겠죠, 이제는? 시간과, 글쎄요. 요즘에 너무 인스턴트? 글쎄, 모든 게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감정이 너무 격해지는 것도 같고 빨리 변해가는 것 같고 예전 같지가 않아서 참 그래도 잘 지내봐야겠죠. 여러분들에게 저는 책을 읽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좁은 문에 대해서 더 파헤쳐보고 다시 좁은 길을 떠나야겠죠. 우린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려고 근데 어른들께서는 큰 길로 다니라고 하잖아요. 밤길 같은 데는. 그 뜻이 아니겠죠, 아마. 좁은 문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사회. 정말 갈수록 두 사람의 알리사와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제발 알리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여자이지만 너무 자기가 나이가 많다던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저하고는 좀 틀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럼 사화를 읽어갈게요. 신년 휴가까지 기간은 아주 짧았고 지난번 알리사와의 만남으로 많은 용기를 얻은 나의 믿음은 잠시도 약화될 수가 없었다. 마음속으로 작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일요일마다 그녀에게 아주 긴 편지를 쓰곤 했다. 평일에는 아벨이나 만나볼 뿐 학교 친구들과도 떨어져서 온통 아리사에 대한 생각에 잠겨 살았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에서 나 자신이 찾는 흥미를 알리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흥미에 결부시키면서 그녀를 위한 표적을 가득 채워놓곤 했다. 그러나 그녀의 편지들은 여전히 나를 불안스럽게 했다. 내 편지에 대해 그녀는 꼬박꼬박 답장을 보내주긴 했지만 나를 따라오는 그녀의 열성에는 마음이 이끌림보다는 내 공부를 격려하려는 염려가 엿보이는 듯 싶었다. 또한 작품의 평가나 토론 비평 등이 나에게는 단순히 내 사고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데 비해 그녀는 자기 생각을 내게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때로는 그녀가 장난으로 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했다. 아무려면 어쩌랴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나로서는 내 편지의 되도록이면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도록 애썼다. 12월 말경 아벨과 나는 르하브르를 향해 떠났다. 나는 플랑테의 이모님 댁에 거처를 정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이모님은 부재 중이셨다. 그러나 내가 가방을 풀어 정리하고 난 후 곧 이모님이 응접실에서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인이 와서 알려주었다. 이모님은 나의 건강, 거처, 내 학업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분이 애정어린 호기심에 빠져들어 조심성도 없이 말했다. 얘야,
통계를 말해 버물렀던 결과가 만족스러웠는지 어땠는지 너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 일은 좀 진전시킬 수 있었니? 이모님이 그런 호의를 나눠서는 견뎌야만 할 뿐이었다. 이모님이 더없이 순수하고 부드러운 용어조차도 내게는 난폭한 것으로 들렸다. 감정을 이처럼 단순하게 취급하는 소리를 듣는 게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아주 소박하고 다정한 어조로 말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화를 내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선 나는 조금 반항하는 태도로 대꾸했다. 봄에는 우리가 약혼하는 게 너무 이른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지. 나도 알고 있다. 누구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란다. 이모님은 내 손을 잡아 당신 손 안에 꼭 쥐면서 감동되듯 대답하셨다. 그런데다가 너희 공부며 군복무 때문에 너희들이 여러 해가 지나기 전에는 약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내 생각에 같아서는 약혼식을 그렇게 오래 끄는 것은 별로 찬성할 만한 것이 못 돼. 그건 처녀들을 지치게 만들지. 때로는 아주 감동적일 수도 있다만 그런데 약혼을 공식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지 약혼만 해두면 물론 은밀하게 해둬도 남들에게 더 이상 그 처녀를 뒤쫓을 필요가 없다고 이해시킬 수 있지. 게다가 약혼을 해두면 너희들이 편지 왕래며 교제를 공공연히 허락해 주겠지. 그리고 다른 혼처가 나타나 손치더라도 그건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지 않니? 이모님은 그럴듯한 미소를 띠며 넌지시 말씀하셨다. 약혼을 해두면 그 상대방에게 완곡하게 대답할 수가 있지. 줄리에트에게 청혼이 있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그 애는 올겨울에 매우 달라졌어. 그 애는 아직도 몸 좀 어리다. 그리고 그 애도 그렇게 대답했지. 그런데 그 청년이 기다리겠다는 거야. 엄밀히 말해 청년 이상이지만 참 훌륭한 혼처야. 아주 확실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도 너는 내일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가 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여기 올 테니까. 내가 본인 인상은 어떤지 내게 말해주려무나. 그 사람이 괜히 헛수고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줄리에트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모님. 나는 곧바로 아벨 이름을 꺼내지 않으려고 무지 내렸었다. 뭐라고? 너는 참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구나. 그렇다면 그 아이가 왜 내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 이모님은 미심쩍은 듯 입으로 앞을 내밀고 머리를 옆으로 가뚱하고 매우 의아스럽다는 듯이 말씀하셨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럴 수가.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그런데 요즘 첼리에트가 좀 아파서 이모님은 말씀을 이어갔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 아이가 아니지 않니? 아, 알리사도 역시 참 귀엽지. 그래 알리사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긴 한 거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어울리지 않을 만큼 난폭해 보이는 그 말에 나는 사실 심한 반발감을 느꼈지만 정면으로 질문을 받은 데다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리처여서 모호하게 대답했다. 네. 그리고 나는 얼굴이 달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 걔는 뭐 하려더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키지 않은 듯 더욱 모호하게 말했다. 약혼하는 곳에는 거절하더군요. 그래? 그 깜찍한 아이 생각이 오라. 너희들은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 그렇고 말고 이모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 이모님 그만하세요. 나는 이모님이 말을 중단시키려고 애써서는 허서였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애가 그렇게 말란 것은 놀라운 게 아니야. 그 아이 알리사는 늘 너보단 더 철이 들어 보였거든. 아마도 그때 나는 그런 이야기에 화가 나서였겠지만 갑자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싶었다. 그래서 어린애처럼 이모님이 무릎 위에 얼굴을 파묻고 후느끼면서 외쳤다. 아니에요 이모님, 이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녀는 저한테 기다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 애가 너를 싫어하기라도 한단 말이냐? 이모님은 손으로 내 얼굴을 들어 올리시며 연민이 가득 어조로 말씀하셨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나는 슬픔에 겨워 고개를 흔들었다. 그 애가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될까봐 두려운 거니? 아, 아니에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가엾은 녀석. 내가 너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만 하잖아. 나는 연약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부끄럽고 슬펐다. 이모님은 내가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알리사가 거절하는 이면에는 어떤 동기가 있다면 이모님이 그녀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심으로써 그것을 발견해내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이모님은 천천히 그 얘기를 꺼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새로운 알리사는 내일 아침 나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에 올 거야.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내가 곧 알아봐야겠구나. 내일 점심때 내게 그걸 알려주겠다.
내가 걱정할 만한 일은 결코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틀림없이 그럴 거야. 나는 비콜랭 댁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며칠 전부터 몸이 아팠다는 줄리에트는 사실 좀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시선도 약간 날카롭고 또 아주 차가운 표정을 띠고 있어서 예전보다도 더 알리사와 그녀를 달라 보이게 했다. 그날 저녁에는 그녀들 중 누구와도 단독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나도 얘기할 마음이 없었고 또 외삼촌께서도 피곤해 보이셔서 식사가 끝난 후 곧 물러나왔다. 플라트의 이모님이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매년 많은 어린애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여들게 했다. 그것은 층계참의 현관에 세워졌는데 현관은 첫 번째 대기실과 응접실 그리고 식탁을 차려놓은 온실 비슷한 방이 유리문 등으로 통해 있었다. 내가 도착한 다음 날인 축제일 아침 알리사는 이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꽤 일찍부터 나와서 나뭇가지에 장식을 하고 조명과 과일, 과자류, 장난감 같은 것을 다는 이모님을 도왔다. 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이모님이 그녀에게 얘기할 수도 있도록 자리를 비켜줘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보지도 못하고 집을 나와 오전 내내 불안감을 억누르게 애썼다. 나는 줄리에트와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비콜랭 댁으로 갔다. 나보다 앞서 아벨이 그녀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결정적인 대화를 중단시킬까봐 걱정스러워 곧 물러나와 점심시간까지 선창가와 거리를 배회했다. 바보 같으니라고. 내가 돌아오자마자 이모님이 소리쳤다.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릴 수가 있느냐? 오늘 아침 내가 한 이야기는 당치도 않아. 아무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철회했지. 우리를 거두느라고 피곤해진 이 애쉬버튼을 바람이나 쐬라고 내보내고 나서 알사 단둘이 있게 되자 난 왜 올여름에 약혼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다. 너는 아마 그 애가 당황했으라고 생각했겠지? 그 애는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제 동생보다 먼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더라. 내가 그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았다라면 그 애는 너한테도 나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대답했을 거다. 혼자 괴로워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야. 안 그러냐? 보려무냐. 에이야, 솔직함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거란다. 가엾은 엘리사. 걔는 제 아버지를 떠나서 없다고 얘기하더라. 그래,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지. 그 깜찍한 것은 이미 철이 들었어. 그는 제가 너한테 어울리는 여자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 제롬, 너한테는 자기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가 두렵다고. 그리고 줄리에트의 또래의 여자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이모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단 한 가지 사실만이 중요했다. 알리사는 줄리에트보다 먼저 결혼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 그러나 아벨이 있지 않은가. 아벨, 그 잘난 척하는 녀석이 생각이 옳았다. 그는 단번에 우리 두 쌍의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흥분으로 몸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이모님께는 최선을 다해 감추고 나서 아주 당연해 보이는 기쁨,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만큼 더 그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쁨만을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점심 식사가 끝나자마자 나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아벨을 만나러 달려갔다. 어떠냐? 내가 뭐라고 말했어. 그에게 나의 기쁨을 말리자마자 그는 나를 포옹하면서 외쳤다. 제롬, 거의 너에 대한 이야기뿐이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줄리에트와 나눈 데는 거의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벌써부터 너한테 말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녀가 좀 피곤하고 마음이 들떠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갑자기 의미 깊은 얘기를 진행시켜 그녀를 동요시키고 오래 머물러서 그녀를 흥분시킬까봐 두려웠어. 내가 나한테 사실을 알려준 바야. 이제 전부 다 됐어. 급히 가서 내 단장과 모자를 가져올게. 도중에 내가 날아가면 나를 붙들어주는 셈치고 비콜랭댁 문 앞까지만 나를 바래다줘. 나는 지금 이프리온 그리스의 학자자 시인보다도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지니까 알레사가 너한테 동의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오직 자기 때문임을 줄리에트가 알게 된 때는 그리고 내가 청혼을 하게 된 때는 으아, 제롬, 오늘 저녁 우리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행복에 겨워 눈물을 떨구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4명의 약혼자의 머리에 축복이 가득한 손을 들이우시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 미스 애쉬버튼은 탄식 속에 나타나 나날이 말라가고 플랑테 아주머니는 블라우스 속에서 여여갈 테지. 그리고 온통 불이 밝혀진 트리는 신이 영광을 노래하며 성서에 나는 신들처럼 축복의 손뼉을 칠 거야. 언제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히고 이웃 아이들과 친구들이 그 주위로 모여드는 것은 저녁 무렵이 되었어야 했다. 아벨과 헤어진 후 나는 할 일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기다림을 잊기 위해 아드레스 절벽 위로 오랜 산책을 갔다가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맸다. 그래서 다시 플랑트의 이모님 댁에 되돌아왔을 때는 이미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현관에 들어서자 곧 알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기다린 듯 곧장 나를 향해 다가왔다. 목이 팬 밝은 브라우스에 오래된 작은 자수정 십자가를 달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회상으로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녀가 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조금은 초췌해 보이는 모습과 얼굴에 드러난 고통스러운 표정이 나를 가슴 아프게 했다.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너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녀는 억누르는 듯한 다크한 목소리로 말했다. 절벽 위에서 길을 잃었어. 그런데 어디 불편한 거 아니야? 아니 알리사 무슨 일이야? 그녀는 잠시 입술을 떨며 당황한 듯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괴로워하는 모습이 내 가슴을 옥죄었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녀에게 더 물어보지 못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끌어당기려는 듯 내 목에 손을 갖다 대었다.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때 손님들이 몰려왔다. 그녀의 손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더 이상 시간이 없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마치 그런 어설픈 설명이 나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듯 나의 질문하는 듯한 눈길에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다. 아니 안심해. 단지 머리가 좀 아플 뿐이야. 아이들이 어찌나 시끄럽게 구는지 여기를 좀 피해와야 했었어. 이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야겠어. 그러더니 그녀는 내 곁을 떠났다. 손님들이 무리지어 돌아서 나와 그녀를 떼어놓았다. 나는 응접실에 가서 그녀를 다시 만나려고 생각했다. 반대편 방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그 아이들이 놀이를 취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녀에게로 가려면 필시 누군가에게 붙잡힐 것 같았다. 인사하며 대하며 나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함을 느꼈다. 혹시 벽을 따라 몰래 빠져나가면 나는 즉시 시도해보았다. 정원으로 나는 커다란 유리문 앞을 막 지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팔을 붙잡는 것이 느껴졌다. 문 뒤에 반쯤 몸을 숨기고 커튼으로 몸을 가린 줄리에트가 거기 서 있었다. 온실로 가요.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꼭 말할 게 있어요. 그쪽으로 혼자 와요.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그러고는 그녀는 순식간에 문을 살짝 열고서 정원으로 달아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나는 아벨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한 것일까? 그가 무슨 짓이라도 저질렀단 말인가? 현관 쪽으로 되돌아와 나는 줄리에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온실로 갔다. 그녀의 얼굴은 불같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눈썹을 찌푸리고 있어 그녀의 얼굴은 억세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두 눈은 열기를 품은 듯 반짝거렸고 일종의 격분이 그녀를 흥분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불안감이 엄습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고 또 조금은 거북스러워졌다. 거기에는 우리 둘밖에 아무도 없었다. 알리사가 무슨 얘기를 했어? 그녀가 다짜고짜 그렇게 나에게 물었다. 겨우 두어 마디야. 난 늦게야 돌아왔거든. 내가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기를 언니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오빠는 알고 있어?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면 내가 누가 결혼하기를 언니는 바라는지 오빠는 알고 있어? 나는 잠잠고 있었다. 오빠란 말이야. 그녀는 거의 외치듯이 말했다. 무슨 미친 소리야? 그렇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감과 더불어 승리감이 깃들여 있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아니 몸을 일으켰다기보다는 뒤로 젖혔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뭔지 알겠어? 그녀는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면서 애매하게 덧부지더니 등 뒤로 문을 나푹하게 닫고 나가버렸다. 내 머리와 가슴 속에는 모든 것이 비틀거렸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튀는 것을 느꼈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이 나의 당혹함에 맞서고 있었다. 아벨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벨이라면 어쩌면 두 자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것 같아 응접실로 감히 돌아가지 못했다. 나는 밖으로 나섰다. 정원이 차디찬 공기가 조금은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나는 얼마 동안 정원을 서성거렸다. 어둠이 내리자 바다 안개가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앙상해 보였고 땅과 하늘은 한없이 황량해 보였다. 그때 노래소리가 들어왔다. 아마도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에 모인 어린애들이 합창일 것이다.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과 대기실의 문은 열려 있었다. 사람들이 없는 응접실이 피아노 뒤에서 반쯤 몸을 가린 이모님이 질레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이 얼핏 보였다. 대기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둘레에 손님들이 빽빽히 모여 있었다. 어린애들이 막 노래를 끝마쳤고 잠시 주위가 조용해지더니 보테이 목사님이 트리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셨다. 그것은 이른바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불빛과 뜨거운 열기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 나는 다시 나가고 싶었다. 그때 나는 문에 기대고 서 있는 아벨을 보았다. 그는 조금 전부터 거기에 있었던 듯 싶었고 저기가 가득 찬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눈길이 마주치 어깨를 으쓱해 했다. 나는 그에게로 갔다. 바보 녀석. 그는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덧붙였다.
야, 자, 나가자. 저런 좋은 말씀은 이젠 지긋지긋해. 밖으로 나서자마자는 그는 또다시 바보 녀석 하고 내비뒀다. 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바보 녀석. 그녀가 사랑하는 건 바로 너란 말이야. 도대체 너는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해줄 수 없었니? 순간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물론 넌 몰랐겠지. 너 혼자선 알아차릴 수조차 없었을 테니까. 그는 내 어깨를 붙잡더니 나를 세게 흔들어댔다. 악물은 이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벨 제발 부탁이야. 잠시 동안 말을 잃고 서 있던 나는 그가 나를 되는 대로 끌고 가려 하자 입을 열었다.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는 갑자기 나를 멈춰 세우더니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니 흐느끼면서 중얼거렸다. 미안해. 나는 바보야. 나 역시 너처럼 아무것도 볼 줄 몰랐던 거야. 가련한 친구야. 울음이 그를 조금은 진정시킨 듯 보였다. 그는 머리를 들더니 다시 걷기 시작하며 얘기를 계속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다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한테 말한 대로 나는 아침에 줄리에트와 얘기했었어. 그녀는 유별나게 아름답고 생기에 차 있었어. 나는 그것이 그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단지 우리가 내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때 넌 그걸 알아차릴 수 없었단 말이야? 몰랐어. 자세히는 말이야. 그러나 지금 아주 사소한 대목까지도 모든 것이 명백해졌어.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야. 잘못 생각한 거라고? 천만에 이 친구야. 장님이 아니고선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알리사가 자기를 희생하려는 거야. 알리사는 동생이 비밀을 알아차리고는 줄리에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려고 한 거야. 자, 제롬. 어쨌든 그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 나는 줄리에트에게 다시 얘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내가 첫 마디를 하자마자 아니 그보다도 줄리에트가 내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우리가 앉아있던 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그런 줄 알았어요 하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거야. 전혀 이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말이야. 아 그만 제발 농담은 그만해. 왜? 나는 그 얘기가 우스꽝스럽게 생각되는데 그녀는 갑자기 아레사의 방으로 곧장 달려갔어. 나는 그 방에서 성난 목소리가 들려와서 불안했어. 다시 줄리엣을 만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아레사가 나오는 거야. 그녀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 마치 나를 대하기에 거북스러운 듯 지나치면서 재빨리 안녕하세요 하고 말라뿐이었어. 그게 전부야. 그 제레트를 못 봤니? 아벨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난 아레사가 나간 다음 방으로 들어갔어. 줄리엣은 대리석 벽난로 위에 팔꿈치를 세우고 두 손으로 턱을 괜 채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어. 그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어. 내 발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서 제발 내버려 주세요 하고 외치며 발을 구르더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메모를 차던지 나는 말도 붙이지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어. 그게 전부야.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지? 너한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 그럼 이제 나 어쩌지? 그래 너는 줄리엣의 상사병을 고치도록 애써야지. 내가 알레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기 전에 그녀는 너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꽤 오랫동안 말없이 걸었다. 돌아가자.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제 손님들도 모두 돌아갔을 거야.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실게. 걱정이야.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잠시 후에 와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참, 그랬었군요. 참 이 문제가 자매 언니가 참 자매들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그럼 다음 오후쯤에 좀 늦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점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주일 되세요. 안녕.